우리의 욕망은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도 제대로 차지하거나 즐기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물의 결함 때문인 줄 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 즐긴다.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결함으로 우리는 아직 본 적 없거나 감추어진 미지의 것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읽어봐야지. 아니면 어릴 때 본 책이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읽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리라 하면서 미뤄놨던 책들이 있죠. 또 들어는 봤으나 아직 안 읽어본 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몽테뉴의 수상록을 준비했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수필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글, 셰익스피어, 니체, 루소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상록이란 말이 좀 익숙지 않으시죠? 따를 수의 생각상. 그래서 말 그대로 그때그때의 느낌이나 생각을 기록한 우리가 보통 에세이라고 하는 장르의 한자식 번역입니다. 몽테뉴와 이 수상록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 남부지방 몽테뉴 성에서 태어난 사상가이자 철학가입니다. 6세가 되어 보르도에 있는 귀엔 학교에 입학해 고전 공부를 했는데요. 13세에 전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16세부터는 법학을 공부해서 24살이 되던 해에는 보르도 고등법원 심사관이 되었고 1568년 35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몽테뉴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이어 법관 생활을 그만두고 주로 저술 활동에 집중했는데요. 이 시기에 벌어진 신구파의 종교전쟁, 그리고 진리라 여겼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고 신대륙이 발견되는 등 기존의 상식이 바뀌게 되는 시대 상황을 겪으면서 몽테뉴는 자유주의를 지지하고 귀족보다는 농민의 태도를 찬양하였으며 형식주의적인 법 이론을 배척하고 인간애를 고취하는 등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였습니다. 몽테뉴의 기념비적인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상록으로 번역되었지만 원제는 시도라는 뜻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출판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책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몽테뉴가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사상을 알리고자 쓴 사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기 위한 치열한 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책은 늙음과 죽음, 삶, 자기성찰, 고독, 명예, 학문 등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자신의 고찰을 담았는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수시로 떠오르는 이 원초적인 삶에 대한 사유에 대해 깊이를 더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산다. 이 세상에 들어갈 때처럼 나오라. 죽음에서 삶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갔던 그 길이 삶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길이다. 당신의 죽음은 만유질서의 한 조각이자 세계의 생의 한 조각이다.
주자가 횃불을 넘겨주듯 사람들은 서로 생명을 내준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원리를 어찌 그대를 위해 바꾸겠는가? 그대는 이같이 아름다운 원리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죽음은 그대의 일부다. 죽음에서 도망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서 도망하는 것이다. 지금 누리는 그대의 존재 역시 죽음과 삶에 동시에 속해 있다. 태어난 첫날부터 그대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것이다. 오래 살건 잠시 살건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생겨나듯이 우리가 죽을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소멸된다. 우리가 100년 후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100년 전에 존재하지 못했다고 비탄하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이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렇기에 우리도 울면서 태어났고 삶을 살기 위해 그만큼의 값을 치렀으며 그렇게 옛 장막을 벗겨냈다. 단 한 번 겪을 뿐인 일이라면 그처럼 고통스럽지도 않다. 금방 지나갈 일로 그렇게나 오래도록 염려하는 것이 가당한가? 오래 살건 잠시 살건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히파니스 강에는 단 하루를 사는 작은 벌레가 있다고 한다. 아침 8시에 죽으면 요절한 것이요. 저녁 5시에 죽으면 장수한 셈이다. 이렇게나 짧은 생애를 놓고 행복과 불행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비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네 길고 짧음도 영원이나 자연, 어떤 동물들의 시간에 대보면 가소롭긴 마찬가지다. 죽음은 자연의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것은 다른 이에게 실이 된다. 하나의 예로 아테네의 데마데스가 자기 마을의 장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죄목은 그자가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결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으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종류의 소득을 단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사꾼은 청년이 방탕할 때, 농부는 밀 가격이 비쌀 때, 건축가는 집이 무너졌을 때, 사법가는 소송과 분쟁이 있을 때 돈을 잘 번다. 성직자들 역시도 우리가 죽거나 악을 행할 때에야 존경을 받고 제 역할을 한다. 어느 고대 그리스 희극에서는 자기 친구들이 건강할 때 기뻐하는 의사 없고 자기 마을이 평화로울 때 좋아하는 병사 없으며 이것은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 했다. 심지어 개개인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싹트고 자라남을 발견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죽음이 자연의 원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학자들은 모든 것의 기원, 성장, 발달이 다른 것의 변질과 퇴화에 상응한다고 간주한다.
무언가 변하고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던 것의 죽음을 의미한다. 빨리 늙기보다는 늙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유년에는 앞을 바라보고 노년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야누스의 두 얼굴이 아닌가? 세월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만 나는 뒷걸음질 쳐서 간다. 내 눈으로 지나간 아름다운 시절을 볼 수 있기에 나는 이따금 시선을 그리로 돌리곤 한다. 옛 시절이 내 피와 혈관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미지는 기억 속에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지나간 삶을 향유하는 것은 두 번 사는 것과 같다. 플라톤은 노인들에게 운동이나 댄스, 젊은이들의 놀이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신체의 유연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며 청춘의 축복과 특권을 되새겨볼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분주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젊은이들에게 공을 돌리라고 권했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고 어두운 날들이 예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날들이 일상적이며 오히려 아름답고 맑은 날이 예외가 되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은혜라도 입은 것처럼 기뻐서 펄쩍 뛰고 싶을 정도다. 나를 간지려야 이 초라한 몸뚱이에서 메마른 웃음을 간신히 끌어낼 수 있다. 나는 번민과 늙음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상이나 몽상에서만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나 공상 이외에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기교로 자연에 맞선다는 것은 무력한 투쟁이다. 모두가 그렇듯 인간의 사소한 역경들을 기다리거나 연장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빨리 늙기보다는 늙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쁨의 순간까지도 움켜쥔다. 신중하고 강하며 빼어난 여러 종류의 즐거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즐거움의 종류를 안다 한들 그것이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며 호화스러운 즐거움도 감미롭고 쉽고 여유 있는 즐거움도 바라지 않는다. 죽음은 결론일지언정 삶의 목표는 아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오래전에 어느 명민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육체적인 고통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감각에 더 영향을 준다. 죽음에 직면하면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피하지 않겠노라 라며 즉시 결심한다. 옛날에 수많은 검투사들은 싸울 때는 비겁했을지라도 그들 앞에 놓인 죽음은 담대하게 받아들였다. 적군의 검에 목을 내어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에 비해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대면하는 일은 의지를 다지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죽는 법을 모르더라도 괜찮다. 자연이 장차 충분하고 완전하게 알려줄 것이다. 자연이
그대를 위해 이 일을 맡아줄 테니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불확실한 죽음의 시간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알고자 헛되이 힘쓴다. 급작스럽고 확실한 불행보다 불행을 기다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동요하고 삶을 생각하면 죽음이 동요한다. 하나가 우리를 괴롭히면 다른 하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하지만 죽음은 한순간이다. 그러니 따로 죽음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결과도 피해도 없는 순간의 고통에 특별한 규범은 필요 없다. 철학은 우리에게 죽음을 항상 눈앞에 두고 미리 생각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지와 생각이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도록 주의사항과 규칙을 알려준다. 이는 약물과 의술을 시험해 보기 위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의사들의 행태와 같다.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죽는 법을 가르치고 그 일생의 마지막을 변형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의연하고 평온하게 사는 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죽는 법도 알 것이다. 철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부한다. 죽음을 연구하는데 삶 전체를 바쳤다라고. 그러나 나는 죽음이 결론일지언정 삶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삶의 끝이자 극단에 죽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 삶이 삶 자체의 목적이자 목표여야 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처신하도록 용인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알문, 삶을 이해하는 방법의 일부일 뿐이다. 죽음에 대한 염려에 무게를 실어주지만 않는다면 이는 가벼운 삶의 요소일 수 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 우리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해 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기대는 우리를 미래로 내던져 앞날을 그려보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든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 플라톤은 이 고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인용하곤 했다. 네 일을 하고 너를 알라. 이 말의 두 요소는 각각 우리의 모든 의무와 동시에 서로를 포괄한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낸 사람은 네 일을 하라는 말이 곧 네가 누구인지를, 너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의미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의 일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개발하며 필요 이상의 소유나 불필요한 사유와 명제를 거부한다. 미련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기뻐할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절대 자신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는다. 잊고자 하는 열망은 기억을 선명하게 한다. 지식이 우리를 압박하는 불행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사라진 쾌락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과거의 행복을 떠올리는 것을 현재의 불행에 대한 위안으로 삼으라고 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맞서기 위해 사라진 즐거움을 활용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슬픔을 완화시키기 위해 불쾌한 생각에서 시선을 돌려 즐거움을 떠올려라. 지성은 힘이 부족할 때 이 같은 술수를 쓴다. 몸과 팔의 기운이 부족해 옆으로 슬쩍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식이 있는 사람에게 불타는 열병을 앓는 순간에 그리스 와인을 떠올리며 기꺼워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가? 철학자들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을 배가한다 라는 말처럼 심지어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같은 이치로 철학에서 나온 조언이 또 있다. 과거에 행복한 기억만 남겨두고 우리가 견뎌야 했던 모든 근심은 잊어라. 잊을 것과 잊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 또한 쓸데없는 조언이다. 달아난 행복을 회상하는 것이 달콤한지고 나에게 불운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고 인간의 모든 역경을 짓밟을 용기를 주어야 할 철학이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불안한 토끼처럼 갈지자로 뛰어다니게 하고 우스꽝스럽게 방황하도록 하는 결함에 이르렀을까? 어떤 기억을 남길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잊고자 하는 열망만큼 기억을 선명하게 새겨놓는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는 기억에게 그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의 문장은 거짓이다. 영원한 망각에 불행을 묻고 좋은 순간만을 기분 좋게 떠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참이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기억한다. 잊고자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부유함과 궁핍함은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부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을 소유한 이가 부여한 의미 이상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지니지 못한다.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 스스로의 확신이야말로 본질적이고 진실한 것이다. 운명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의 영혼에 재료와 씨앗을 주어 더욱 강해진 영혼이 원하는 대로 향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의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이자 주권자다. 외부적인 성취는 내부적인 조직을 통해 맛과 색을 가진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옷 자체에 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발산하는 열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몸을 차갑게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한기를 얻는다. 게으름뱅이에게는 공부가 고역이고 술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다. 음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수수한 삶이 형벌이고 허약하고 태만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그 자체로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 우리의 약함과 비겁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판단하려면
크고 위대한 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준다. 고든 노도 물 안에서는 굽어져 보인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권세와 명예를 위해 애정을 베푼다면 나는 모든 애정을 내 영혼과 나 자신에게 쏟는다. 새어나가는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앞을 보지만 나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스스로를 평가한다. 저마다 자기 앞을 바라보지만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만 돌보며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분석하며 음미한다. 생각해보면 다른 이들의 시선은 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앞으로 가기만 한다. 아무도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내게도 들이댄다. 우리 눈은 뒤를 보지 못한다. 하루에도 100번씩 우리는 이웃을 조롱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조롱하고 명백히 우리에게도 있는 단점을 타인에게서 찾아내 경솔하게 이를 기이하다 여기곤 한다. 어제만 하더라도 어느 양식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어떤 이가 절반 이상은 거짓인 말로 가족, 친지들의 계층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며 정당하지만 익살스럽게 비웃고 있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어리석은 말에 더 잘 빠진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본인도 과도하고 어이없게 자기 아내의 출신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흠없는 사람만이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 누구도 흠이 없을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비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단점을 없애지 못하면서 타인의 더 가벼운 단점을 없애주는 것은 동정심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그 단점이 있노라 말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타인의 단점에 대해 주의를 주는 일은 정직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후각이 더 예민했더라면 타인의 채취보다 자기 자신의 채취가 더 지독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옷을 입으면 육체도 같아진다고 착각한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착각을 두고 몽테뉴가 한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남의 말을 흉내내거나 누구의 지식을 베끼기는 쉬워도 판단력이나 창의력은 모방하기가 어려우니 어설피 남 흉내내려 노력하지 말고 나답게 사는 것에 힘을 쓰라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대개 겉보다는 속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